콧물, 재채기, 비염의 주요 증상입니다. 이 외에도 숨은 증상들이 있습니까? 눈이 좀 간지러워서 눈을 좀 비빈다거나 결막염 같은 게 동반되기도 하고요. 코가 막혀서 이제 숨쉬기가 어렵다 보니 입으로 숨을 쉬면서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불편해 하신다거나 방구가 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기관지 과민성이 이제 심해지면 한식 같은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독백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끊었더니 코가 뻥 뚫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이 들어오다 보니 이게 비염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콧물, 멈추지 않는 재채기, 비염 때문일 겁니다. 만약에 비염 때문이라면 웬만해선 낫지도 않고 심지어 삶의 질이 무척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기덕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병원 검진센터장 김기덕입니다. 사독백이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사독백기의 저자가 이 책의 초반에 고백을 하고 시작합니다. 자기 어린 시절에 지독한 비염 환자였다. 정말 학교 가기 싫을 정도였고 공부도 힘든 상황이었다. 근데 우연히 밀가루를 끊었더니 코가 뻥 뚫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떤 관점에서 볼까요? 밀가루는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물질이고 네. 이것들이 장에 면역계가 많이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이 들어오다 보니 면역계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역계가 좀 과민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좀 강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글루텐에 의해서 이렇게 비염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글루텐 불내증 환자들에게 비염이 많이 일어난다. 뭐 이것도 맞는 명제가 그것도 맞지만 반드시 비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비염 외에도 다른 증상으로 좀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피로하다거나 관절이 좀 불편하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다양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어쨌든 미리 비염을 유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비염을 유발하는 다른 음식들도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보통 유제품에 들어있는 카제인들이 좀 대표적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비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음식 항원 검사 같은 것들을 좀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이제 유제품도 멀리해라, 식물성 기름도 멀리해라, 밀도 멀리해라, 설탕도 멀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설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뇌를 망가뜨리는 뇌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점을 우려하는 거고요. 밀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망가뜨리는 개념, 그리고 식물성 기름의 경우는 혈관 건강, 신경 손상을 염려하는 거고, 유제품은 암을 유발한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기타 질환에 이제 비염이 강력하게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맞습니다. 비염이 좀 흔히 동반될 수가 있고 밀가루를 끊고 비염이 좋아지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만약에 비염을 앓고 있다면 밀가루가 원인일 수도 있으니 한 서너 달 끊어봐라. 그래서 비염이 호전되면 밀가루 때문이었던 거고, 비염 증상의 변화가 없으면 밀가루는 무관하니 밀가루 계속 먹어라.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는 환자분들이 그걸 납득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3달 동안 끊지를 못합니다. 글루텐이 사실은 거의 모든 음식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소스라든지 뭐 양념이라든지 간장, 고추장에도 이런 게 들어있다 보니 이걸 사실 끊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항체 검사라는 걸 해요. 내 몸에 글루텐에 대해서 항체가 있는지를 검사해서 보여드리고, 글루텐에 대해서 항체가 이만큼 있으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글루텐을 좀 중단하거나 글루텐을 분해할 수 있는 다른 소화효소를 보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항체 검사 이후에 말씀드리면 그래도 따라 하시는 편인가요, 환자? 그렇죠. 왜냐하면 선명하게 결과를 보고 가는 거고, 사실 그러기 전에는 잘 납득을 못하는 경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 막 이렇게. 우리가 알레르기 내과에 가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사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 물질이 내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인 거죠. 이게 조금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알레르기를 한 2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오딱이라든지 땅콩 같은 데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걸 딱 먹고 나서 이렇게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게 막 생기고 눈물이 나고 숨이 차고 그런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이제 전 국민이 이 말을 다 아시죠. 아나필락시스. 코로나 백신 때 알게 되셔가지고 아나필락시스 내지는 과민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음식을 드시고 나면 한 30분 내에 생겨요. 그래서 내가 오딱 때문에 생겼구나, 아니면 조개 때문에 생겼거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알고 있고 또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고, 이런 급격하게 생겨서 급격하게 사라지는 것들은 흔히 하는 마스트라는 검사로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연형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을 드시고 나서 2, 3일 뒤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글루텐은 후자인 경우가 많아서 글루텐도 그렇고 카제인도 그렇고 그 외 여러 가지 음식들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는
오딱 먹고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약간 피부에 좀 빨갛게 생겼다가 없어진다거나 머리가 좀 아프다거나 이런 식으로 낮은 강도로 좀 오래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검사를 하기 전에는 본인이 원인이라든지 증상을 캐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은 내 몸에 말씀하신 것 같은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물질은 비염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알러지 원인에 따라서 알러지 반응 증상도 다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실제로 어느 유전자 연구소의 경우는 내 몸에 어떤 음식물이 독성을 일으키는지를 또 찾아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은 물질이 나에게는 안 괜찮을 수도 있다. 뭐 단계별 위험도를 경고하기도 하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인가요? 저 사람이 계란을 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데 나는 계란이 오히려 안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파라켈소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 음식이 다른 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식단 실험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글루텐이 나한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이 책 뒤에서 언급한 만두집 사모님 같은 경우도 사장님도 똑같이 만두를 계속 빚고 맛을 보시는데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반응이 어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친구는 당뇨가 있는 건 아닌데 빵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막 살아도 당화혈색소가 5.7이고 4달 동안 정말 하나도 안 먹고 절제해도 당화혈색소가 5.6이라는 거예요. 5.1, 5.2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친구는 그냥 막 사는 게 낫잖아요. 그거는 또 좀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항상 포도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많이 드실 때는 인슐린이라는 게 많이 나와서 얘를 지방으로 계속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책상 위가 막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할 때마다 서랍에 막 이렇게 구겨 넣는데 그럼 항상 이 책상 위는 깨끗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저분하게 해도 되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는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점에는 이 서랍이 꽉 차잖아요. 그럼 이제 혈당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줄 알고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당화혈색소가 그리 높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방심하지는 말아라. 절제할 만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흔히 콧물 재채기 비염의 주요 증상입니다. 웬만해선 멈추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숨은 증상들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재채기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눈이 좀 간지러워서 눈을 좀 비빈다거나 코가 막혀서 이제 숨쉬기가 어렵다 보니 입으로 숨을 쉬면서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좀 불편해 하신다거나 방구가 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숨이 좀 답답하다 보니 자다 깨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음날 피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재채기가 터지면 혹은 콧물이 터지면 참 난감합니다. 중요한 회의석상에서 그럴 경우엔 더 힘든 일일 텐데요. 환자들 만나보시면 어떤 점이 제일 서럽고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하다고 얘기하던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숙해야 되는 공간, 독서실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에서 갑자기 재채기가 좀 난다거나 하는 경우에 좀 불편할 수가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또 멀쩡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너무 힘들어서 불편한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게 서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코 점막에 생기는 염증인가 싶은데 비염은 왜 생기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비염은 이제 면역이 좀 과민해져서 생기는 거고요. 되게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코에 닿아서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코 점막에서 문제가 되는 건 맞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게 왜 만성질환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예민하게 되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민성이라는 게 좀 생기게 되면 계속 반복이 되고 노출이 되고 특히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 내내 이렇게 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화분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그 기간 동안은 좀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속에서는 병균이 침입했다, 적이 침입했다라고 생각하고 염증 반응으로 일종의 경고를 보낸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약 먹으면 낫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사실 그때 증상 완화뿐이고 궁극적인 치료는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약을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을 좀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서 면역 반응 자체를 좀 줄여주는 것이고 이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 증상이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콧물 재채기는 일종의 경고 증상이기 때문에 그 적군을 물리쳐라라는 신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약은 오히려 우리 편의 경고 증상을 잠재우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게 그런 거죠.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 반응을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알레르기 유발하는 물질들은 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증상만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증상 치료를 보통 많이 합니다.
가끔 매운 음식 먹을 때 정말 입에 불날 정도로 매우면 콧물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비염의 일종으로 봐야 해요. 비염의 일종인데 이거 이제 알레르기와 좀 무관하게 발생하는 거고요. 어떤 온도의 변화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혈관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알레르기와는 좀 다르지만 비염의 증상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는 얘기군요. 어떻게 구분해서 어떤 증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나요? 증상은 거의 비슷한데요. 알레르기성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해서 면역 반응이 좀 나타나는 거고요. 혈관 운동성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자극에 의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반응을 좀 하게 됩니다. 둘 다 이제 코가 막히고 불편감이 있으나 증상 자체만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증상 완화는 하지만 치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치료를 받아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요? 증상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은 증상을 관리한다는 거는 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이게 1년 내내 그런 건 아니다 보니 계절성 알레르기인 경우에는 그 계절에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매운 음식 먹을 때 그러는 거는 내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럼 감안하고 이제 드시는 거죠. 그리고 심한 분들 중에는 약을 드시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비염 있으신 분들 증상 완화를 위해서 주변의 실생활을 어떤 점에서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코 세척이죠. 코 세척을 하게 되면 이 점막에 먼지가 들러붙어 가지고 오래 있다 보면 계속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외출해서 먼지를 좀 많이 묻혀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는 세척을 통해서 이걸 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하면 여기 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아주 심하신 경우에는 하루에 한 2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로도 좀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은 뿌리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척한 다음에 여기가 헹궈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같은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 세척하시는 분들 집에서 적당히 소금 타서 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거 생리식염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렇습니다. 농도가 좀 중요한데요. 보통 식염수로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식염수가 이 농도가 같기 때문에 자극이 제일 없는데, 만약에 많이 부어 있다 그러면 조금 짜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한 3% 정도 얘기를 하는데 바닷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바닷물로 나오는 코세척 액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 뭐 프랑스 바닷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삼투압에 의해서 안에 있는 게 좀 나오면서 부종이 좀 가라앉고요. 반대로 너무 싱거운 농도가 낮은 세척액을 쓰게 되면 안에 있는 물이 들어가서 더 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농도가 좀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식염수를 이용하시거나 부어서 코막힘이 좀 심하면 조금 더 염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반복하면 자극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소금 타서 하시는 분들 염도 측정을 할 수 없잖아요. 염도 측정기를 시중에서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스틱이 요즘 나오잖아요. 그 약국에 가면은 스틱이 있고 물 얼마큼에 이거 하나 넣으세요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 250에 이거 스틱 하나 넣으시라는 게 있고, 온도를 좀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차가워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하셔야지 자극이 좀 덜합니다. 왠지 선생님 말씀 덕분에 프랑스 바닷물이 좀 팔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괜한 욕심입니다. 침구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진먼지, 진드기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침구류, 특히 베개에 있는 먼지도 무시 못하는 요소죠. 침구류와 관련해서는 주 1회 정도 60도 이상으로 해서 세탁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침대나 소파 위에 패브릭이나 카페트를 좀 사용하지 않는 게, 그런 곳에서 진드기가 좀 잘 자라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청소를 얼마큼 자주 할 거냐 이제 이런 건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뒀다가 한 번에 이렇게 쭉 대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자주 청소를 해서 먼지나 이런 걸 좀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염 환자들 콧물 날 때 콧물 계속 훌쩍훌쩍거리시는 분들 계시고 풀어버리는 분들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삼키기도 하신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콧물이 아무래도 이제 더럽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뒤로 넘어가더라도 위산이라든지 그래서 소화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배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없어서 삼키는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푸는 것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세게 풀면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고, 코 푸실 때는 이렇게 한쪽을 막고 입을 살짝 벌리신 다음에 좀 부드럽게 흥하고 풀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를 세게 풀면 귀에 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고요. 코피가 난다거나 점막이 좀 손상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세게 푸는 게 좀 좋지 않습니다. 물을 좀 자주 드시는 게 좋은데, 입이라든지 코가 좀 건조해지면서 조금 더 비염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 자주 드시고, 그다음에 커피라든지 술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좀 탈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흡연도 안 좋아서 본인뿐만 아니고 간접 흡연도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오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흡연을 하지 말라
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흡연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실까 싶기도 하고 흡연은 아니 되옵니다. 비염이라고 해서 또 약 먹어도 안 낫는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사시지 말고 습관을 어느 정도 관리하시면 증상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독배기에서 말하는 밀가루, 식물성 기름, 그리고 유제품, 설탕들을 줄여서 한번 나의 비염의 원인이 어떤 음식물에 있지 않나 또 확인하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또 친절한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기덕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렇다고 그러려니 하지는 마십시오. 조금만 노력하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책과 삶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